그럼 지금부터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종성 국회의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혁신과 도전을 향한 과제 정책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최용진 팀장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오늘 토론회를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지하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통령 유튜브 채널 세바오 TV를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토론회 발표와 토론회 이후에 토론자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인환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송병창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재활원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 안광옥 연구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대리운 최보윤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박중서 센터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아트 조수원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 길 토론회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오늘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상 다 소개를 좀 마쳐드리고요. 이제 자정케 마이크를 넘겨서 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수화통역 하시는 분도 소개를 제가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그 수화통역센터에 그 반짝이는 미녀 두 분이 오셨는데, 예, 손상희 통역사님, 황선희 통역사님, 저기 두 분이 이게 수어하시는 미녀 두희아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는 주제가 AI인데 이 AI가 뭐 조리독감 AI는 아닐 것 같고요. 예, AI 기술을 활용해서 장애인 보조공학에 이제 어떻게 혁신하고 또 이렇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AI가 적용되는 것은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자율운전에도 AI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에도 AI가 들어갈 것이고, 장애인 맞춤형으로 뭘 하는 것들도 그렇고, 직장에서든 아니면은 의사소통에서든 또는 뭐 로봇을 이용한 어떤 재활에서든 뭐 각종 거기 이제 AI를 적용함으로써 엄청난 우리 생활에 변화가 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그 외국을 요즘 자주 가시잖아요. 외국 가시면 꼭 하는 이야기가 디지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얼마 전에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균등하게 기회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약자가 없어야 되는 사회를 디지털 사회에서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그것을 주도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시면서 유엔 기구에 이런 아예 그 디지털에 관한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면 한국이 거기에 기여를 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디지털 시대에서 그 혜택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도록 뭔가 환경을 선도적으로 한국 정부가 할 것 같은데 그 실천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강력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장애인단체 당사자로서 이 AI 기술을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제품화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한번 짚어보고 싶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AI 기술을 활용한 재활보조공학기기의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손병상 나사렛대 교수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의 손명찬 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발제의 제목은요, AI 기술을 활용한 보조공학기기 활용 현황과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디바이스들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그 한계점이 있는데 한계점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요즘 도대체 AI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챗 GPT 프로그램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우리 AI 기술은 아시겠습니다만 위크 AI가 있고 스트롱 AI가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로 바꾸면 약인공지능 또 뭐 강인공지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챗 GPT가 약인공지능인가 강인공지능인가에 대한 논의가 워낙 많아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챗 GPT에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너는 강인공지능인가? 라고 이제 챗 GPT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는 게 네, 저는 강인공지능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본인이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쭉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약인공지능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 친구가 다시 대답을 저는 약인공지능이 아니라 강인공지능입니다. 라고 또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거짓말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이 친구가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한 주제는 그렇습니다. 답변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챗 GPT가 그냥 약인공지능 수준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개발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으면서 상당하게 기술이 올라왔다.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챗 GPT 기술은 강인공지능 기술은 아니거든요. 약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주 얘는 뻔뻔하게 거짓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력하게 또 어필도 합니다. 나는 강인공지능이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자존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자가 이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재미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DB를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답을 해준다는 게 너무나 대단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AI 기술들을 활용한 우리 현황과 그리고 대응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서론 짧게 말씀드리고요. AI 진화 과정 짧게 그리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활용 현황에 대해서 각 장애 유형으로 나누어서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내변변, 발달 장애로 나누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AI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AI 기술의 전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그걸 극복하는 한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AI 기술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아주 피부에 직접 와닿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아주 먼 곳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AI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장애인들은 새로운 기회와 또 도전의 가능성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제 AI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이나 아니면 이미지 인식 기능이나 혹은 자연어 처리 기능이나 같은 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이런 이제 기술들을 이용해서 보조공학 기기가 현재 만들어지고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향상하는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AI 기술들에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도전 과제들이 이제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제 도전 과제들이 있지요. 우선 이제 기술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의 측면, 또
장애인들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고요. 또 기능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요구사항과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기술의 복잡성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뭐 AI가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었고요. 그 준비 단계는 자료에 제가 정리해 뒀습니다만 1950년대부터 이미 AI를 위한 발걸음은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 아이디어가 이제 1950년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연산의 법칙, 불대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뒤에 1950년에서 60년대 요때 이제 단순한 규칙 기반 시스템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용어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 개념이 등장한 것이 이미 1950년대에서 60년대입니다. 이제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근에 와서야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여기에 대한 개념은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1970년대, 80년대에 들어와서 전문가 수준에 맞는 진단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 기반 시스템으로 1980년대에 들어왔다가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부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 이후에 이제 빅데이터,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빅데이터의 사용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따라서 이제 딥러닝과 같은 심층 신경망이 이제 활용이 되어지기, 연구 개발되어지고 이제 적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910년대 이후 이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와 그리고 응용 분야에서 일부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이 긴 역사 동안에 저희가 지금 현재 2023년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인공지능의 이제 AI 수준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이 AI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선 시각장애부터 정리한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참 고민스러웠던 것이 AI의 정의는 명확하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기가 과연 AI인가 AI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기에는 참 모호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좀 모호하다 이런 이제 디바이스들이나 기술들은 제가 그냥 AI 소개 부분에 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면 낭독기가 있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화면 낭독기는 화면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 음성으로 변환해서 이제 전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뭐 코리안 조스 혹은 뭐 MBDA라고 하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활용되어지고 있지요. 근데 제가 조스하고 MBDA를 챗 GPT에게 물어봤거든요. 이들이 AI일까라고 물으니까 챗 GPT는 강력하게 AI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냥 디지털 디바이스다.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실은 이유는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수준입니다만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화되어지면 단순히 텍스트를 음성으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미 느끼고 계십니다만 일부 구글 같은 데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미지 옛날에는 이미지를 읽어주기 위해서 대체 텍스트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이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사실은 AI가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이제 화면 낭독기 혹은 소프트웨어 같이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앱에서 뭐 마찬가지로 화면 낭독도 하고요. 그리고 음성 안내도 하고요. 그리고 물체를 인식하고 길찾기 기능을 제공하는 이제 AI 기술들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퀘어라고 하는 앱이나 혹은 카카오에 이제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죠. 티맵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또 애매합니다. 카카오 티맵 단순히 내비게이션이거든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그냥 길을 찾아주는데 요것만 자체만 보면 그냥 단순 디지털 디바이스입니다. 그런데 얘가 똑똑한 짓을 가끔 하지요. 길이 막힐 경우에 막히지 않는 것을 찾아줍니다. 이제 요 기능, 요 알고리즘은 AI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음성 스캐너 및 음성 출력 소프트웨어들로 현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기술들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음성인식 기술들로 뭐 여러분 아시는 구글 어시스턴스나 아마존의 뭐 알렉사나 시리 많이 활용하시죠.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뭐 유용하고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지만 우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AI 기술이다라고 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물 및 환경 인식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시력 장애인들을 위해서 잔존 시력을 이용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개념은 꽤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졌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릴루미노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소개하는 릴루미노의 이제 기능입니다. 저기 이삭 줍는 여인인가요? 뭐 제목이 아주 명화를 저기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원본 영상이고요. 일반 이제 저시력 장애를 가진 분들은 왼쪽과 같이 화면이 보여서 전혀 저 그림이 무엇인지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 릴루미노 기기를 사용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미지가 개선되어져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이 삼성전자 릴루미노가 이제 구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시각적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시각 정보를 캡처하고요. 요것을 이제 음성으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오캠 II라고 하는 또 아주 재미있는 디바이스도 있고요. 이 디바이스는 물체, 얼굴, 텍스트 요걸 이제 인식을 해서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알려주는 아주 재미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이 오캠 마이아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제가 그냥 정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IT 조선에 있는 그냥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뒀는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사용자가 이제 체험을 해본 모양입니다. 체험을 해보니 글자를 빠르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읽는 모습이 뭐 돋보였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글자만 읽는 기능, 그리고 손등을 보이면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는 기능,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시야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름을 알려주는 모습들로 굉장히 신기했다라고 하는 사용자 체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오캠 마이아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AI 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자, 두 번째 청각과 언어장애 대응해서 AI 기술 활용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청각 언어 쪽에서도 음성인식 및 변환과 관련된 AI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주변의 대화를 텍스트로 번역해서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엑스퍼트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디바이스입니다. 엑스퍼트라는 회사가 저 이제 구글 글래스 안경을 양산하고 있는데요. 저 기기를 사용하면 앞쪽에서 우리 마주보고 대화하는 상대의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되어져서 앞쪽에 이제 렌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AI 기술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화상 통화 통역 기능으로 이제 AI 기술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줌에서 수화 통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요. 근데 줌에서 제공하는 수화 통역 기능은 수화 통역사분을 초대를 해야 합니다. 초대를 하고 이제 그 회의 참가자들이 하는 내용을 수화 통역사분이 이제
옆에서 별도의 화면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요 기술이 수화 통역사 분의 개입 없이 이제 스스로 수화를 화면에서 생성해서 보여주는 쪽으로 현재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직 장담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아직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동 및 시각적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제 소리를 감지 힘드니까요. 우리 청각 장애 가지신 분들이 긴급한 순간에 화재가 나거나 혹은 비상 상황일 때 이 내용을 그 정보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뜻밖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진동이나 시각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단순한 기능인데요. 이게 화재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근데 이 시스템은 현재 국내에 소개는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기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사이트를 뒤졌더니 온라인으로는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없지만 어쨌든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국내에 구입은 가능해서 제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로 이제 넣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언어장애 쪽에 대한 이제 AI 대응입니다. 언어 재활 및 교육 도구로서 AI가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발음을 개선하거나 언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쪽에 이제 맞춤형 교육으로 AI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방향 의사소통 보조기기에 이제 AI 기술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거나 해서 이제 원거리에 계신 분들끼리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이제 AI 기술입니다. 현재는 드림폰이라고 하는 기기가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드림폰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음성을 하면 시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변환되어져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이제 지원을 AI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체 뇌병변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AI 동향입니다. 음성 인식 및 명령 기반 제어 시스템이 지금 지원이 되어지고 있고요. 좀 전에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사용이 되어졌죠. 알렉사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스 그리고 애플의 시리 같은 이런 이제 음성 비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성 명령을 통해서 이제 휠체어 제어가 가능하도록 또 지금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된 기기는 활용되고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국내에서 여러 곳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동 휠체어 및 모빌리티 보조기기로서 AI 기술과 센서 기술을 통해 이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휠체어가 우리 국내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휠체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AI와 센서 기술이 동원되어져서 사용자의 동작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이동 경로를 조정하는 이제 기능까지 지금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신 관련된 보조기기로서 AI 기술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에 이제 보조하는 이제 기기입니다. 토비 다이나복스라고 하는 회사, 그리스리 스냅스코 퍼스트라고 하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장비가 디바이스가 토비에서 나온 다이나복스라고 하는 의사소통 보조 장비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과 관련되어져서 가상현실에 적용되어져서 이제 치료와 재활에 이제 AI가 또 기술이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와 발달장애, 그러니까 지적과 자폐를 포함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AI의 이제 활용입니다.
과거에는 관련돼서 AI가 지원한 사례가 없었는데요. 2023년 이제 최근의 사례입니다. SKT에서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전문가가 행동 관찰 업무를 수행을 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하는 행동 관찰 업무를 이제 AI가 이제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도전적 행동의 심각도, 빈도, 그리고 시간과 원인 이런 것들을 장시간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현재 이런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장애 유형별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들을 보셨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AI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되어져야 하고요. 다양한 장애 유형들을 고려해서 기기들이 이제 개발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AI 기기들이 이제 기술들이 이렇게 이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다 이제 개인화된 지원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장애 유형과 이제 개인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서 이제 각종 기기들이 제공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소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으시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확하기도 한데 또 발음이 조금 이상하면 또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음성 인식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걸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AI를 통합한 모바일과 그리고 웨어러블 장치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각 지자체 그리고 연구단체들이 아주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모빌리티 관련된 로봇, 모빌리티 장치들, 그리고 의료 관련된 로봇, 그리고 의사소통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로봇 공학 쪽에도 AI 기술이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웹사이트, 앱, 자동차, 건물 이런 곳에서도 그 디자인과 개발에 AI 기술이 적용되어져서 지금보다는 나은 접근성을 갖춘 장치들 그리고 디바이스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료와 재활 기술 쪽에서도 장애 치료 그리고 재활 보조기기 제작, 장애 조기 진단 이런 쪽에서도 AI가 활용되어질 수 있을 걸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장밋빛의 미래죠. 근데 이제 현재 AI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이제 한계들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AI 기술들이 머신러닝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는 AI적인 인공지능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정사항 본인이 이제 제시해야 되는 정보들을 뿌려주는데 그러려고 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AI 기술들은 이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 정확한 결정, 정확한 액션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 언어장애, 발달장애인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 데이터 내용에 보면 신체적인 데이터도 있고요, 감각적인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또 인지적인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많은 디바이스들, 기술들이 극히 제한적인 그룹을 대상으로만 해서 그들에게 뽑아낸 데이터를 가지고 AI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칫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너무 우리 AI 기술이 데이터 편향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룹에는 유용하지만 또 다른 그룹에서는 유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액션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 활용되어지면서 또 이제 GPS와 관련된 또 기술들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기술들, 의료와 관련된 AI적인 판단을 하려면 개인의 생체 정보 다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정보의 문제도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에 분명히 문제점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제한도 많이 극복해야 되는데요. 특히 국내인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소개드렸던 디바이스들의 꽤 많은 부분은 국내의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해외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국내 기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좀 등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종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들마다의 인지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 능력은 아니고요. 인지 기능과 그리고 행동의 양식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쪽 나라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디바이스가 국내에 들어오는 거죠.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지의 어떤 패턴이나 어떤 행동의 패턴이 다른 국내 장애인들은 사용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의 연구들이 더 많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법률적으로 좀 고려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먼 미래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때 마이클 샌더 우리 교수님께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적어 놓으신 게 있으시죠. 기차가 달려오는데 한쪽에는 작업자가 한 명 있고 한쪽에는 작업자가 여러 명입니다. 자, 만약 이 기차가 AI로 작동되는 기차이고, 만약 이 AI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 명 어쩔 수 없이 독일쪽으로 한쪽은 가야 하는데, 한쪽은 한 명이 어쨌든 사고를 당하게 되고, 또 한쪽은 여러 명이 당하게 됐을 때, 과연 마이클 샌더 교수님은 우리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만약 이제 AI가 그렇게 간다면, 이제 AI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알고리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은 쪽으로 갔다면 적은 쪽으로 갔다라 왜 갔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많은 쪽으로 갔다면 많은 쪽으로 왜 갔는지에 대한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다음 이 사용자가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줄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좀 명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애 유형들에 대한 이제 기술에 다 고려한 기술의 동등성의 부분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지금도 여전히 디바이스들은 사용하기 힘듭니다. 어떤 기기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쉽고요. 그런데 AI 기술이 적용되어진 이런 기술 디바이스들이 지금보다는 더 향천, 더 높은 어떤 역량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뒤따라가야 되는 것이 사용자의 경험이 반영된 이제 디자인 설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뒷받침되어져야 할 것 같고요. 현재도 AI가 적용된 디바이스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글래스 하나가 한 5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정부 보조가 있긴 합니다만, 뭐 더 좋은 기능들이 나온다면 더 고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가의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한계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주말을 제가 정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제 활용에 대한 장밋빛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AI 기술들은 점차 인간의 삶 또 장애인 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또 훨씬 더 사회로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근데 이제 AI 기술 단독으로 그냥 공에 존재할 수 없죠. 이 AI 기술들이 어쨌거나 하드웨어 속에 탑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하드웨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드웨어 설계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기능들을 조사해서 그 DB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사용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사용자 경험도 좋아지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장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8차에 대한 인체 측정 자료, 인체에 대해서만도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과연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이런 DB가 있느냐? 물론 2006년도쯤에 국가표준원에서 꽤 많은 인원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국한되어졌던 게 지체장애로 이제 국한이 되어졌던 것 같은데요. 약 200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을 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으니 활용도 못하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우리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하드웨어의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 AI 기술이 덧붙여지면 얘는 그냥 모래 위에 성 쌓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AI 기기는 아닙니다. 과거에 국내 한 기관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런 기기 하나하나를 보면 기술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획기적이었고요. 이 기기들이 정작 사용자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파란색으로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다음에 만약에 이 기기가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지면 또다시 이 기기를 신청하고 구입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전부 안 한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좀 까맣게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별로 필요가 없어서, 나에게 적합한 보조기기가 없어서, 어떤 보조기기인지를 몰라서 등등의 이유들로, 그러니까 사용성이 낮은 문제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제대로 이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요런 조사와 관련되어져서 이제 기관에서 제가 의뢰받은 게 요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왜 이런 낮은 사용성의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한번 밝혀봤습니다. 다 기기들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독소확대기 몇 종류만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독소확대기, 휴대용 독소확대기를 가지고 저시력 장애인들, 우리 학생들 많습니다. 저희 대학에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원으로 채용해서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 사용성이 낮은가? 우리 독소확대기는 아시다시피 그냥 내용을 확대시켜주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기능 아니죠. 색깔 반전시켜주면 됩니다. 생명 가진 분들은, 생명이신 분들은, 혹은 뭐 색약이신 분들은 반전시켜주면 됩니다. 자, 별 기술 아닌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가지고 간 저시력 장애인 분들은 사용하다가 어떤 장애인 경우에는 그냥 이걸 내버립니다. 이유가 뭔지를 밝혔더니만 눈이 부셔서 화면을 못 보겠다고 합니다. 확대는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화면의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내용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안쪽에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지요. 그런데 화면 밝기를 조절해버리면 정보까지도 같이 어두워지는 걸요. 요 대표적인 장애가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가진 거기서 출발한 시각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외부 빛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런 시각의 특성들은 좋은 기기가 가더라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기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기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아주 각각의 보이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진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그 하드웨어에 우리 앞쪽에서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의 AI 기술들이 적용되어졌을 때 사용자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잘 사용하고 이 디바이스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부터 여러 차례 제가 이런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우리 그 발표장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조공학 기기가 몇 종류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장의 유행에 대응한 보조공학 기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점수가 몇 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원체 여러 곳에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이런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기들이 있을까 정보를 찾고자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몇 달 며칠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을 해야지만 겨우 찾을까 말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활용되고 있는 AI 관련된 이런 기술들도 그걸 한 군데 모아서 요즘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어라고 제공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고 국내 여러 곳에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한 회사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보조공학과 관련되어져서 그것이 AI 기기이든 혹은 지금까지 개발된 어떤 디지털 기기이든 아니면 디지털이 아닌 일반 그냥 하드웨어적인 기기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동향, 그리고 기기들의 종류,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각각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성의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보조공학 정보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우리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 센터에 딱 들어오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사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요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너무 많이 넘긴 것 같습니다. 시간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발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도 하시지만 접근성 표준이라든가 제품 표준화, 그다음에 생산, 보급 많은 곳에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거기 발표문을 보니까 안경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인공지능 관계 하려면 안경점에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했었고요. 또 휠체어가 이제 굳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목적지만 정하면 휠체어가 혼자서 속도도 조절하고 장애물도 피해서 가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AI가 1950년대부터 개념은 잡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이 뒷받침이, 현실적인 기술이 뒷받침이 안 됐지만 요즘은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AI 그래프에서 가장 흔히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둑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바둑이 전문가보다 이제 더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장애인 쪽에서도 앞으로 그 활동 지원사보다 AI로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시대가 와서 위기를 느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질의사항이나 또 그 코멘트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바오 TV에서 그 채팅창에서 거기 문자로 남겨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이따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니까 손 들고 있다가 질의하실 분을 찾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질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발표가 우리 국립재활원인데요. 국립재활원은 재활공학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자립생활지원 이제 기술연구팀이 있습니다. 매년 한 80억, 70억 정도를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자체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국제 교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좀 했던 그런 그곳에서 이제 AI를 좀 접목한 기술 개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전환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이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 6천억 규모의 예산을 좀 투입하려고 했는데 예타심에서 떨어져서 올해 다시 준비를 해서 조금 한다고 했는데 준비를 한다는 거 회의만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좀 부지부지한 것 같아서
이런 기술이 중단이 된 건지 국립자원에서 다시 좀 더 적극적으로 살려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안강옥 우리 그 연구사님께서 거기 연구 개발에 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립재활원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 안강옥 연구사입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토론문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R&D 사업인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송병찬 교수님께서 국내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활용 현황 및 도전 과제 전반에 대해서 되게 심도 깊은 내용을 다뤄주셨고, 저는 제가 수행하고 있는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조기기 현황 분석 및 전망은 토론문 보시면 23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령 인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의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탈시설화 등 패러다임의 변화로 독립적 자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종 기술 간 융합이 많아지고 첨단기기,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통한 산업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고부가 가치 서비스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의료복지 분야의 소비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안전 위험이 증가되고 친환경 소비 트렌드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안전망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경우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보조기기 시장을 살펴보면 연평균 6% 이상, 26년 기준 하나 40조 원의 규모로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기술의 융합, 개발형 혁신 가속화 등으로 노인 장애인의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 보조기기가 속속 개발되고 등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2021년에 발표된 글로벌 보조기기 기술 특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센서, 스마트 기술 등 기능적 요소가 결합된 차세대 보조공학 특허 출원 증가율이 17%로 기존의 전통적인 보조공학의 특허 출원의 6% 대비 3배가량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보조기기에 대한 기술이 이미 확보되고 있고 이에 맞춰서 보조기기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국내 장애인의 경우는 전통적인 보조기기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병찬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과 같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뇌병변장애, 발달장애 분야 등에서 AI를 적용한 제품들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서 상용화까지 이른 국내 보조기기는 앱이나 소프트웨어가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장애인 삶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꼽은 보조기기 불만족 요인으로 보조기기 성능 및 기능이 부족하다는 면, 그리고 필요한 보조기기가 부족하다는 면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국내 보조기기 시장에도 다양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지만 국내 보조기기 산업 자체가 너무 영세해서 이러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보조기기에 AI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면 소비자에게 더욱 지능적이고 개인 맞춤형된 서비스를 보다 시기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의 각각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국립재활원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 사업
연구개발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24년부터 28년까지 총 5년 동안 381억 원의 규모로 장애인 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수행되었던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은 주로 공적급여에서 제공되는 보조기기의 국산화 R&D와 산업화가 어려운 맞춤형 적정 기술 보조기기를 에 대한 수요 공모를 하고 이에 대해서 연구개발 및 확산을 하는 열린 플랫폼에 대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속 사업에서는 대내의 환경 변화와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해서 보조기기 혁신과 열린 플랫폼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의 혁신을 위한 한 방안으로 후속 사업에서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보조기기 제품 및 서비스 연구 개발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5년 동안 총 6개의 과제가 1년당 평균 8억 원의 규모로 3년의 기간 동안 지원될 예정이며 이것은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라기보다는 타부처 R&D를 통해서 개발된 다양한 첨단 기술을 장애인 노인 맞춤형으로 적용한 보조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수행될 과제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획 과정 중에 수행한 기술 수요 조사 중 제출되었던 AI 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의 5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안전 제어 장치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모빌리티의 좌석 과 프레임 사이의 체결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 제어 장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센서, 즉 라이다, 울트라소닉, 카메라 등과 같은 다양한 센서를 퓨전해서 모빌리티 사용자가 증명할 수 있는 위험, 장애물이라든지 충돌 위험이라든지 추락의 위험을 감지하고 이 모빌리티가 가고자 하는 환경의 지면의 경사도라든지 지면 환경이 젖어 있다든지 울퉁불퉁하다든지 현재 야간 주행이라든지 하는 그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사용자에게 위험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직접 휠체어 조이스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위험 및 환경을 감지하고 모빌리티 제어에 적용해서 이동 약자의 안전한 주행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IoT 기술을 활용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및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전동 휠체어의 상태, 전원 상태나 충전기, 구동기, 브레이크 등에 대한 상태 정보나 주행 데이터, 속도, 거리, 배터리 사용량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온보드 IoT 기반 데이터 수집 모듈을 개발하고 각 모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플랫폼이 되면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빌리티 외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보조기기의 적용 및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기 장애 아동용 어댑티브 모빌리티 보조기기 개발입니다. 뇌병변 지체장애 아동 다수에게 발생하지만 장애 아동별로 다르게 발생되는 근긴장으로 인해서 척추 측만이나 고관절 탈구 등 근골격계 변형이 발생됩니다. 장애 아동별로 다르게 발생하는 근긴장 신호를 센서 기술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 가이드를 제공하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인 보조기기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네 번째는 배뇨 관리를 위한 방광용적 모니터링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입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방광용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무선으로 전송 가능한 모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유형별로 사용자 정보에 기반해서 상태 개선을 위한 디지털 케어 솔루션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스마트 안경 AI를 이용한 상황 인지 능력 보조 서비스 개발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활동을 보조하는 상황 인지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서 상황 인지 능력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포함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자 연구 기반 시각장애인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생활 패턴을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과 사물의 명칭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 자신의 물건 찾기 등과 같은 개인화 기능을 포함한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 주제가 지금 저희가 5가지의 연구 주제만 시켜드렸는데 이 주제가 모두 다 연구개발 완료될지 아니면 다른 연구개발 주제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연구개발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송병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을 위한 AI 기술에는 분명 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편향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AI 모델은 아무래도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할 때 성능이 향상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성능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민간 사업자가 하기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내나 국외 모두 이런 데이터 수집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보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인데 그런 사업자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는 많이 수집하고 있지만 이런 장애인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해 적용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정부에서 마련한다거나 이미 마련된 데이터셋을 파인튜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측면이 특히나 이에 대한 고려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현재 각 부처에서 많은 보조기기 정보 DB를 갖추고 있습니다. 품목고시 측면에서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검색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검색 방법이 장애인에게 친화적이지 못하고 정보도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애 유형 및 특성, 보조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만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AI 기술을 통해서 장애인이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챗GPT와 같은 그런 AI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은 자기의 기능을 보완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보조기 정보를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진행성 장애거나 자기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떤 보조기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장애인에게 너무 유용한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인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가 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 그 이익이 데이터를 만들어낸 생산 주체에게 얼마나 갈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데이터를 활용할 때 그 데이터의 사회적 책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은 법률적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AI 기술 발달이 한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나 금융 등 특정 도메인의 경우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한 이런 도메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외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연합학습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직접적인 공유 없이 참여 기관이나 디바이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기 분야에서도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의료, 제조, 환경, 에너지, 교육, 교통,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서비스가 활용 및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산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시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신기술을 적용이 기술을 통해서 이런 신기술을 적용할 때 기술을 통해서 삶이 나아지지 못하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영역의 장애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말씀을 너무 두서없이 드린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립재활원에서는 후속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보조기기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편익 체감형 보조기기와 지역 기반 RNSD를 통한 열린 플랫폼 고도화도 함께 수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내 보조기기 산업 여건이나 규제로 인해서 개발된 제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 저희는 노인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연구자나 정책 분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마지막에 5개 과제를 소개해 주셨는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개발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원래 그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거기 전문가와 당사자들 회의를 통해서 발굴해낸 과제들을 소개를 한 것 같고요. 이것을 내년부터 한다면 확정은 아니지만 라는 조건은 다 하셨지만 한다면 내년에 아마 그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뭐 외부에 용역을 줄 건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할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거 과제 내년 과제를 일단 현재 상황에서 소개해 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장애인의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만들어진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이든 참여를 해서 장애인의 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들도 장애인의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사는데 한 인물이 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에 우리 발표해 주실 분은 변호사님이신데요. 최변 변호사님께서 이 수요자 중심이 되지 않는 이 제품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것을 전달 체계에서 어떻게 수요자 중심으로 갈 것인가 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 이제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보은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그 사법연수원 재직 당시에 발생한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가 발생한 분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중인 법무법인 대륜의 응원 속에 장애인 인권 분야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동권 관련돼서 보조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그 AI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혁신과 도전을 향한 과제가 주제인데요. 발제 자료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수요자 중심 체제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조기기 전달 체계 현실, 둘째로는 수요자 중심 전달 체계의 개선과 거버넌스 강화, 셋째로는 맞춤형 공적 지원, 이 세 가지 쟁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 자료에 모든 관련 법률을 다룬 것이 아닌데도 굉장히 많죠. 가장 기본이 되는 보조기기법은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와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이 많은 것과 함께 또 보시면 주요 관계 부처도 참 많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관련 법률과 관계 부처별로 보조기기 사업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관계 부처 사이에서도 중복되거나 또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공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자료가 공급자 중심으로 그리고 대부분 공급 영역의 전달 체계를 정리한 자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제가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달 체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 제조, 인증 등록, 공급, 사용, 평가의 단계로 나뉠 텐데요. 수요자는 각 단계별 전달 체계, 어떤 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같이 계신 다른 수요자분들도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연구 개발 제조 단계의 현실을 살펴보면 첫째 2단계는 그 국립제어련에서 운영 중인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수요자와 접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둘째로 연구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합니다. 또 셋째로 영세업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제품의 해외 점유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요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필요한 신기술 보조기기가 제품화되길 원하지만 어려운 환경이고 AI는 특히나 더욱 그러합니다. 또 넷째로는 보조기기의 법적 정의가 한정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함께 보조기기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범용기기에 다운로드 받는 앱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첨단 기술인 SDB 차량 소프트웨어 등은 공적 급여 제공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보조기기의 연구개발 방향은 사실 가까운 현실, 즉 바로 사용 가능한 미래 기술 개발과 먼 미래, 즉 첨단 기술 개발 양자가 모두 중요합니다. 먼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 가까운 현실에서의 개선이 어렵게 되고 그렇다고 가까운 현실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첨단 기술에 대한 지원이 늦게 되고 미래에 대한 기술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첨단 기술에 관련된 짧은 영상을 한 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시 차량을 탑승하거나 대중교통을 타야 하는 불편함이 미래에는 실내외를 연계해서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당신을 향한 모빌리티. 네,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환경인지, 사용자인지, AI 기반 주행 기술 등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에서 본 미래의 신기술들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조기기 인증 등록 절차가 중요한데요. 신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AI는 마찬가지고요. 인증 기준 자체가 없거나 신기술 업그레이드로 다시 인증을 받을 때도 절차가 엄격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영세업자는 포기를 하게 되거나 대기업은 보조기기 개발에 주저하게 될 수 있고요. 결국 수요자는 신기술에서 소외되거나 비싼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 단계에서도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적 지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구입 비용이 부담이 되고 대여 제도도 아직은 활성화가 더딘 현실입니다. 더욱이 수요자는 본인이 공적 급여 지원 대상인지조차 파악이 어렵고 맞는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또 어디서 구입을 가능한지 정보가 부족합니다. 결국은 보조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맞춤형 보조기기의 개조와 유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평가도 중요할 텐데요. 현실은 오히려 실태조사를 받아본 장애인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쟁점인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개선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5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정보 강화입니다. 제6차 장애인 종합정책계획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리빙랩 활용을 얘기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공급 단계에서 챗 GPT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가 분절되지 않도록 수요자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플랫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은 보조기기를 검색하고 관련 전문가와 매칭을 시켜주기도 한다고 하니 이런 해외 플랫폼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맞춤 강화입니다. 수요자에 따라서 오프라인 접근과 이용이 어려울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오프라인 맞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6차 장애인 종합정책계획은 보조기기 센터의 기능 강화를 언급하고 있고 지역 보조기기 센터의 분소 설치, 전시 체험장 운영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고요. 다만 수요자 맞춤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보조기기 센터는 사례 관리 외에도 기능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전시 체험장이 확대되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이동 전시 체험 차량 확대도 고려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 12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 이동 전시 체험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장애인 보조기기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검토, 연구가 진행되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각 주체를 수요자 연결해주는 매니저 제도가 있다면 수요자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장되겠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케어 매니저 시범 사업도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됐다고 하니 장애인 관련돼서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현재 6차 장애인 종합정책계획은 범부처 장애정책 전달체계 연구 조직 신설 내지 확대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전체 장애 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잘 정립이 되고 그 안에서 수요자가 쉽게
쉽게 접근 가능한 보조기기 전달 체계도 연결성 있게 잘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연구 컨트롤 타워 확립도 중요하고 수요자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 지원 같은 실질적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주체가 긴밀히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국민통합위원회 제안과 방송기사 이후에 식약처에서는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전문 협의체가 출범을 했는데요. 참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각종 사업이 보통 이제 시범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연결성 있게 계속 잘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법령 제도 개선 검토를 제안합니다. 새롭게 개발 보급되는 형태의 휠체어 이용자가 법상 보행자로 인정되는지가 불분명했었는데요.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법령 개정을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따라서 또 6차 장애인 종합정책계획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보조기기 개념을 참고해서 국내 법령 정비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현행 보조기기법상 보조기기는 기계, 기구, 장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가 AI 기술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현행 보조기기 법상의 보조기기 개념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또한 이 법에는 범용적 제품이 포함되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총련에서 이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저희 여기 사회를 보시는 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마침 추석 연휴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국제 박람회가 세계적으로는 독일하고 일본이 가장 큰 박람회라고 하는데 이번에 50주년 HCR 박람회에 다녀와서 그때 AI 관련된 시스템 영상을 그래서 좀 더 눈여겨보게 됐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짧은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AI 기술로 움직임을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고 확대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기술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런 모션을 감지하는 그런 AI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도 그런 관련된 유사 사건이 문제가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더 안전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었고요. 다음 영상을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의 말은 이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두 가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청각 장애가 있어도 시각회에서 회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영상을 다 이제 소개하지 못했지만 말씀하셨던 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각장애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그 지도와 그 다음에 신발에 부착한 그런 AI 장비를 통해서 인식을 해서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었고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달 체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서도 좀 더 동력을 받아서 더욱더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허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이제 ESG 제도가 있는데요. 그 항목에는 장애인 고용률 평가 항목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 관련 기술 개발 투자 부분도 반영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관련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발제자님께서도 이제 개인정보 말씀해 주셨고, 이제 안광옥 토론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IoT 관련돼서는 특히나 또 개인정보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행안부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의료기기도 이제 여러 관련 법령이 적용되고 논의가 필요한 정도이고요. 의료기기가 아닌 보조기기 경우는 특히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논의부터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논의도 계속 발전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술 발전에서 특히나 공적 지원의 필요성은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장애인과 고령자 등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그래서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이제 사회의 공적 지원이 있을 때 수요자의 구매가 더 활성화되고 기술 개발과 제품 판매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돼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수요자의 사회 참여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적 지원이 없이는 기업 이윤도 악화되고 상용화도 실패가 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수요자는 신기술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보조기기 선택권 보장은 공적 지원 및 기술 발전과 톱니바퀴와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AI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AI 기술, R&D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보급을 위한 부분에서도 시장 규모가 확대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예산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서 보조기기 구매 및 활용을 모의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활동 지원급여 중 1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될 것이라고 하니 개인 예산제를 통해 맞춤형 보조기기 선택권이 보장되었으면 하고요. 이런 개인 예산제가 더욱더 AI 기술도 활발하게 더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촉진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요자에게 AI 보조공학기기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제가 장애가 생겼을 때 갑자기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했었고, 그럴 때 이제 공적 지원을 통해서 받은 수전동 휠체어를 선물 받고 삶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 삶의 변화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미래 기술 AI 보조 공학 기기도 많은 발전이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혁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발전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래기술 AI 보조공학기기 영역에서 특히 수요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변화가 있도록 각계각층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네, 토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그 앱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이용해서 뭘 하는 거를 개발을 하면 편리하지 않는가 했더니 소프트웨어는 좀 정부 연구 과제로 좀 받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별도의 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 우리가 발표하시면서 소프트웨어도 보조기구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수요자들이 결국은 잠재적 시장으로 있는데 실제로 구매력을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이 AI를 보급하는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이제 치매를 측정할 수도 있고 뭐 치료도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면
그거를 디지털 약이라고 해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뭐 하는 그런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 보조공학도 그 AI를 이용한 것이 좀 더 그 수요자 중심에서 이렇게 시장이 좀 현실 시장이 되도록 좀 당사자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되지 않을까. 5가지의 저 제안이 실제로 그런 미래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도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근로자들에게 보조공학기기 보급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중서 이제 고용공단의 그 보조공학센터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성함이 중서라 그래서 저는 중서문화성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중서문화성 아세요? 좀 춥다고 하십니다. 고려시대 때 최고 결정기관인데요. 예, 공단에서 이 보조공학에 관해서는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개발과 보급에 특히 직업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싶은 소망을 가지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보조공학센터장 박중서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발제자님 발표 내용 중에서 도전과제에 대한 어떤 대응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포함시켜서 정말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관계로 저는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 좀 책임감을 느끼고 또 제 다음에 또 훌륭한 또 기업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빨리 핵심적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제가 지금 요즘 제 머릿속에 있는 그 키워드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뭐 이제 보조공학 센터를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미래 기술에 대한 또 대기업들의 어떤 참여.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발제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수입산에 의존해야 되는 또는 어떤 국내 기술의 어떤 참여의 어떤 부족 이런 부분들은 분명 비단 국내 글로벌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또 대기업들의 참여가 분명 필요할 것 같고 또 앞서 우리 최보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ESG 지표에 그런 어떤 기술 개발 같은 부분들이 좀 더 도입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떤 기여고용제 같은 형태로도 분명히 정책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저도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을 하고요. 또 중간쯤에 보면 이제 뭐 정신장애나 또 장루장애 같은 아주 마이너 260만 등록장애인 중에 장루장애가 10,000명, 뭐 20,000명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유형을 위해서도 분명 기술 동등성은 필요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어떤 장애인 고용 의무 정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나 공단이 이런 어떤 비용 지원의 한계를 좀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서 발제자님과 토론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있던 거와 유사한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보통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러다임을 이제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발제자님 원문에 보면 이런 기술 접목이 보조공학기기가 어떤 포용과 평등을 촉진한다라고 하셔서 저는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거기다 덧붙인다 그러면 이런 미래 기술들이 더 선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지원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패러다임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발제자님이나 토론자님들 말씀처럼 첨단 기술을 접목한 보조공학기기가 어떤 장애인들의 삶과 일에 있어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 다 검증이 된 내용들이고요. 특히 장애인 이 통계조사 관련된 데서도 그런 필요성들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더 고도화돼야 되고 할 필요성들이 계속 있는데 사실 저희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현재 상용기기 현황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근데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고 더 많은 선택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또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은 최근 들어 한 몇 년 사이에 아까 발제자님 말씀하신 뭐 상대방이 말을 하면 안경에 글씨가 동시에 찍히는 그런 C사운드 제품이라던가 또 안경에 조만한 디바이스를 하나 자석을 붙이고 있으면 앞에 있는 문서를 인식하거나 상대방을 누군지 알려준다라던가 또 어떤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어떤
핸드폰과 내선 전화기의 소통이 원활하게 한다던가 이런 약간의 좀 기술력들이 겸비된 상용기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실 보조공학센터가 공단에서 이런 상용기기의 어떤 제한된 부분들을 좀 더 극복하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년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올해 2년차 접어들면서 개인별 철저한 우리 최보일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수요자 중심의 정말 보조공학 서비스는 어쨌든 한 명 한 명에게 꼭 필요한 맞춤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전제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저희 지금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한 그 아까 그 올캠아이라는 그 안경에 붙이는 요 손가락만한 제품이 이스라엘산 수입 제품이거든요.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OCR 기능이나 뭐 사물인식 기능 같은 거는 우리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훌륭한 이런 기업들에서 소프트웨어로도 지금 상당히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해내야 되는 저희가 이제 좀 미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상 개별 맞춤 사례는 그냥 지면으로 좀 대신하고요. 저희가 오늘 또 AI 주제다 보니까 참 여기 청각장애인 이 맞춤 테이블 사례를 지나가다 보니까 아까 발제자님 말씀 중에 이 안전 경보 뭐 이런 신호 시스템이 국내에서 상용기기로 찾아보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실 때 저는 속으로 반가웠던 게 저희는 그런 사업장에 맞춤으로 세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안에서 청각장애인들 다수로 고용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서 이제 어떤 작업 오더 같은 거를 모니터에 이제 바로 쏠 수 있게끔 하면서 거기서 어떤 위험 상황 시에 대형 경광등과 어떤 불빛 같은 걸로 신호를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도 이제 맞춤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네, 장애 유형별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고 또 요거는 이제 경광등에 아니죠. 전자적으로 경광등을 단 사례인데 아까 발제자님 말씀 중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런 어떤 기기 개발이나 또 AI 접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여실히 이제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발달장애인들이랑 맞춤 기기 제작에도 상당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맞춤 사례는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사례고, 요 이제 R&D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통해서 공모로 외주를 이제 주는 사업인데, 뭐 앞서 나온 얘기들, 뭐 음성인식 기반의 이제 저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이제 공용으로 쓰는 베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높이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키가 크신 분이나 작으신 분이 공용으로 쓰다 보면 이제 허리가 아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동으로 이제 높낮이 조절을 음성으로 이제 조절하는 거죠. 뭐 아리아 베드 올려줘 그러면 뭐 3단계 올려줘 그러면 뭐 지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몇 cm 올라가고, 온열 기능 3단계 맞춰줘 그러면 네 3단계 맞추겠습니다 하면서 35도 세팅이 된다던가 뭐 그런 식의 이제 기능이고요. 또 시간상 뭐 다 소개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저 장로장애인을 위한 저 패키지는 정말 저희가 저걸 그 R&D를 하면서 너무나도 뜻깊었던 게, 정말 260만 등록장애인 인구 중에 얼마 안 되는 정말 극소수의 장애인이지만 저 장루라는 어떤 그 장애 때문에 바깥 생활을 철저하게 못하던 분들에게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사례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일부 사례만 좀 명시를 해놨는데, 뭐 스마트 점자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손에 같은 이제 그 점자 정보 단말기에 어떤 스마트 기능을 좀 탑재한다던가, 또 우리 뒤에 나오시는 투아트에서 개발하고 계신, 또 개발하셨고 더 고도화시키는 어떤 핸드폰의 어플 하나로 그냥 뭐 문서 인식부터 해서 주변 사물 인식까지 모든 게 다 해결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기술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또 새로운 또 도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획 연구를 하나 진행 중인데, 그 장애인 근로자와 어떤 상호작용 협업 기반의 AI 로봇 어떤 연구 주제라는 걸로 지금 야심차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혹자들은 간혹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AI나 로봇이 우리가 그냥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애인 일자리에는 위협적인 요소 아닐까? 장애인 일자리가 없어지게끔 하는 어떤 그런 자동 생산 공정화돼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장애인 일자리가 더 축소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소로 갈 수 있는 위기는 아닌 건가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장애인 고용 정책이 유지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가 중요한 어떤 그런 시대에 있어서 장애인이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AI 로봇 기반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그 부분을 믿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조만간 아마 연구 과제가 좀 마무리가 되면 좀 의미 있게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너무 좀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다라는 압박감에 좀 스피디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 공단에서도 뭐 장애인 고용 일자리 영역이라는 좀 한정된 부분이지만 어떤 일을 통한 어떤 정말 삶의 어떤 행복이나 만족도 또 자립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 영역에 있어서만큼 일자리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그 효과적인 어떤 그런 지원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공단에서 연구 과제가 1년에 한 7, 8건 정도 되나요? 최근에 조금 늘었고요. 연간 예산이 이제 R&D만 12억인데 요게 이제 해마다 뭐 1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2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3억짜리가 선정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개수로 치면은 적게는 미니멈 한 4, 5종에서 많게는 7, 8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려면 좀 단연간 연구가 필요할 거고 예산도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늘려서 AI 부분을 좀 더 투자를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보여드렸던 좀 야심찬 기획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 한정된 기간과 한정된 예산으로서는 정말 첨단 기술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됐고요. 좀 더 단연간에 좀 더 여러 가지 이제 고도화된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면.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하는 걸로 제가 정리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투아트에 거기 연구하는 그 기업체에서 대표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리반 플러스 설리반 A라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데요. 사진을 찍으면 책도 읽어주고 누군지도 알려주고 또 어떤 물체가 있는지도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AI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셨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한 보조공학 기기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는 설리번 플러스 앱을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투아트 대표 조수원입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AI 기반의 시각 보조 음성 안내 앱 설리번 플러스를 개발해서 2019년도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설리번 A라는 AI 기반의 스마트 문서인식 서비스를 개발해서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보조공학기기로 등록을 했고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손병찬 교수님이 AI를 활용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실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해왔고 또 이제 막 보조공학기기 시장에 참여한 플레이어로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 보조공학기기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아트는 원래 AI를 연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였는데요. 사실 의도치 않게 우연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보조 앱 설리번 플러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없었고요. 또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보통 이런 개발을 할 때는 관련 시장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게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갑작스럽게 뇌종양 수술 후에 시각장애인이 된 그 친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의도치 않게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사실 의도한 바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이단화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단화처럼 이렇게 조금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좀 천진난만한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보조공학기기의 가격을 조사해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왜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돌아서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가 이 시장의 플레이어로 들어가 보니 그제서야 보조공학기기 시장이 가진 특수성이 보였습니다. 사실 보조공학기기 시장은 제 눈에는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고요.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곡된 구조를 사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죠. 시장 자체가 작아서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 AI 기술을 통해 시장에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게 되면 단순 특정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비장애인들까지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보조공학기기 시장에서 이렇게 시도한 예가 별로 없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시도해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이제 올해 초까지 저희도 나름대로 시도를 해봤었고요. 중도에 포기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경우 사실 저희의 시도, 즉 소프트웨어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의도와는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장애인 보조기기 시장이 가진 특성에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의 보조공학기기 시장은 그 특성이 있기에 새롭게 진입하는 플레이어는 이 시장의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 시장을 한번 혁신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보조공학기기들은 모두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정 기능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고객의 절대 수가 아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시각보조공학기기들을 예로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 보조공학기기로는 국내에서 개발된 점자정보 단말기 한손에가 있고요. 정말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상당히 고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독서 확대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들 제품도 가격은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판매 가격의 80에서 90% 정도의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건 현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기만 있다고 해서 이분들의 시각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의 삶에는 보조공학기기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현재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고요. 가격은 비싸지만 이들 제품의 실수요자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 시장 규모는 자체가 무척 작고 그래서 실제 이들 기업의 매출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성장하기 어렵고요.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해서 또 판매 저조로 이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앞서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이스라엘의 올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간단히 이제 손에 쥐고 문서를 스캔해서 읽을 수 있는 리더기, 그리고 안경에 부착해서 전방의 상황이나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올캠 마이 아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현재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유니콘 레벨의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규모가 작아서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 기업은 유니콘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고객 범위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월캠사의 솔루션들은 시각장애인을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들 제품은 시각장애인에게 시각보조 기능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 기존 제품들보다 상당히 폭넓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손에 같은 점자정보 단말기 같은 제품의 경우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극히 일부만 점자를 읽을 수 있다 보니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현대 시각장애인들의 절대 다수가 고령자이거나 혹은 사고나 질환으로 후천적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점자를 익혀서 점자정보 단말기를 사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허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 올캠사의 제품들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시각보조 기능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보조공학 기기들보다 시장 규모를 혁신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가 유니콘 레벨로 평가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올캠사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오아캠의 그 제품은 어찌 보면 시각 보조 기기 시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출시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제품을 봤을 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다른 보조 공학 기기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고가입니다. 왜 이런 제품들의 가격은 무조건 고가여야 하는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고객의 범위를 확장하면 제품 가격을 낮출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 사실 저희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아마도 고객의 와우 포인트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월캠 제품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 사람들은 와 하고 하지만 이내 그 성능이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고 또한 가격도 상당히 높다 보니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거죠. 실제 주변의 시각장애인 분들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이 와우라고 자연스럽게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고 동시에 가격도 지금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가격대보다 혁신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자연스럽게 고객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기능과 가격을 어떻게 하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아트의 노력도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시도는 또 국립재활원, 또 장애인 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센터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의 노력과 지원이 더해짐으로써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고 처음부터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기회가 열리고 없던 길도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마지막에 부탁한다, 나 지치지 않게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응원 안 해주셔도 몇 년 동안 버티는 거 보면 굉장히 강인하신 분 같기도 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가 발제와 토론을 다 들어봤는데요. 이게 질의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질의해 주신 분이 마크 NK 님인데요. AI 기술을 적용해서 보조공학기기 보급을 위한 연구 개발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에서 상용된 제품을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정부가 보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예로
그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주차를 하는 그런 출차라든지 주차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그거를 정부에서 개발보다도 지원해 주면 굉장히 빠르게 보급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또는 이게 정부가 꼭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분께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려운 질문을 네. 사실은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마이크 좀 대시고 네네네. 예, 그 조 대표님 말씀처럼 그 시장이 작다 보니 연구개발하는 회사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서 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그리고 나의 어떤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그리고 나의 능력에 맞는 기능에 맞는 제품들이 또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정부가 다 지원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을 그리고 그 기기들을 양산하는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건 무리이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회에 또 특정 장애를 가진 분들께 꼭 필요한 기술이고 그렇게 정부가 개입되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입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빈스 파파라는 분인데요. 우리 투아터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영세한 기업 수준에서 이렇게 질 좋은 보조기구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제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도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 재정력이 좋은 대기업에서 참여를 해서 이끌어내 가지고 그다음에 질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기업이 뭐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보급하는 데는 또 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투아트 같은 경우에는 SK하고 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전문적인 개발은 좀 작은 기업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제품들은 오히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창의력이라든지 발빠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투자를 이끌고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계속 유지보수까지 하고 책임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기업의 참여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대기업에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최보윤 변호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어떤 기업에서 ESG 분야에 현재 이제 장애인 고용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ESG의 평가 지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R&D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가 되면 좀 어떤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셔서 저도 내심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런 부분으로까지 정말 확대가 된다면 조금 더 대기업이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저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SKT와 사업 제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AI 중에 SKT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이런 R&D에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면 참 좋게 하겠지만 기업이 아직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T도 저희한테 이제 제공하는 게 그런 AI 기술력을 제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SKT가 그 정도 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리번 플러스 앱을 예로 들자면 최근에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SKT가 성능이 좋은 AI를 제공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 SKT의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 AI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하다 보니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미지, 그러니까 AI를 학습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애초에 그 학습 데이터를 시각장애인에게 이 이미지를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만들어진 그 AI의 성능이 다른 그 AI들보다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었고, 그 AI를 설리번 플러스 앱에 적용을 하다 보니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AI가 너무 설명을 잘해주네,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주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부분에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런 대기업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솔루션이고 고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는 맞는데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렇게 시도하는 대기업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이런 아까 ESG 분야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AI 연구 개발에 투자와 지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어떤 그런 길이 열린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참여해서 현대자동차와 같이 마을버스 또 시외버스 거기 장애인이 그 탑승 가능한 차를 개발하겠다고 이제 해서 정부에서 25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내년 예산이 뭐 R&D 사업 삭감으로 해서 8억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8억 가지고 차를 어떻게 만들까 지금 고민에 빠져 있으면서 난감해하고 포기를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참여해도 대기업이 아무리 사회공헌을 위해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 참 어려움이 있는 거는 또 마찬가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대기업이 지원을 해주고 전문 기업이 이거 지속적으로 하도록 좀 이렇게 하는 방식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국립재활원에서 오신 분한테 질문을 좀 해보겠는 할 건데요. 강대희님의 질문입니다. AI 기술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만들면 첫째는 AI 자체로 된 것만 해도 고도의 기술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데 다양한 영역의 제품을 만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비용 부담이 커질 텐데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혜택을 좀 골고루 누릴 수 있을까? 가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저희도 이 첨단 기술을 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이 첨단 기술을 통한 기술 혁신이 다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면서도 저희 나라의 공적급여를 통해서 다 보조기기가 전달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적급여에 들어가지 못하는 보조기기를 연구 개발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저희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후속 사업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쪽으로 약간 확장을 한 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공적급여에 넣지 못하더라도 이런 연구개발 시도를 해줘야 될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 저희가 개발하는 그 제품은 국내의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해외 수출까지 염두에 두어서 연구개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국내에 그 공적급여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외 시장을 목표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드웨어는 정부에서 뭐 보조기기 보급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이제 AI를 탑재한 서버 이용료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뭐 바우처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저기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정부에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서버 운영을 대행을 해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장애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현재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기술은 혁신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고 눈부시게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보조공학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정말로 장애인 수요자 입맛에 맞도록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2시간 가까이 이 토론회를 들어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분들 또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